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달 A씨는 3년 동안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전송하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는데요. 이 남성 결국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입건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남성 A씨가 협박성 메시지와 메일을 보낸 후 피해 여성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기통신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응급조치 1호, 2호를 내렸습니다. 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이번 사례는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에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경찰은 스토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킹만으로도 중범죄로 간주가 돼서 체포, 구속,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진 건데요.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가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우려가 있고 또 보호조치가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혹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스토킹이 어쨌든 그전에는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제 강력범죄로 여겨지게 되어서 매우 환영할 만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강력범죄로 더 이상 더 이어지지 않도록 발전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피해 입을 가능성을 빈틈없이 차단하는 보호대책 이런 부분도 뒤따라야 될 걸로 보이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향에서 양담소 나오신 거 보고 매우 반가워들 하셨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셨습니다. 네, 멀리서 딸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실 텐데 또 양담소 통해서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상담 잘 부탁드릴게요. 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몇 달 전부터 화가 잔뜩 난 아내가 새벽마다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차는 바람에 잠에서 깨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당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자고 했지만 대출금을 갚는 것이 부담돼서 사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3억이나 올라서 사기는커녕 전세로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능하고 재테크에도 재능이 없으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고 아내는 매일 화를 냈고 심지어 저를 꼬집고 때리고 우산 옷걸이로 찌르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싸움이 커져 견딜 수 없을 때는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할까 고민도 했지만 신고해봤자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괜히 동네 시끄럽게만 만들 것 같아 주저했습니다. 아내의 폭력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어떤가요, 김마영 변호사님? 폭력이 심해지면은 신고를 하는 게 맞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 매맞는 남편인 사연자의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매맞는 남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은 남편분들이 사실은 그 자체가 부끄러워서 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가정폭력은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행위에 따라서 폭행, 상해 등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폭력의 같은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분류가 되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네.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단계, 심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조사는 가사 조사관이 이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당시의 사건 상황 그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심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 판사님께서 사실관계를 살펴보시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폭행 피해 사안이 좀 경미하면 교육 이수, 상담 이수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상담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는 이제 화를 내고 뭐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는 점점 심해져서 우산 옷걸이로 찌르고 때리기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뭐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 이런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2011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개정돼서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 이외에 다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절차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신혼 때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남편의 심각한 폭행으로 고통받던 아내분의 경우인데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기운이 좀 떨어지면 더 이상은 때리지 않겠지. 자녀들이 자라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참으셨지만 이제는 칼, 가위 등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이란 제도는 조금 낯설게 여기실 것 같아요. 가정폭력에서 보통 이제 신고하면 접근 금지가 바로 나오는데 이와 별도로 지금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피해자 보호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내용으로 되나요? 네.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회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집,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이러한 통신망을 통한 접근까지도 금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가해자가 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여서 이 자녀를 폭행했을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가 금지되고 면접 교섭권 행사도 금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나옵니까? 네,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은 1년을 넘을 수 없는데요. 네. 사안에 따라서 연장이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계속 청구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연장을 하더라도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접근 금지보다는 기간이 좀 길군요. 네. 그래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이용할 실익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를 일단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또 집에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결제 청구한다고 해서 결정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네. 몇 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를 즉시 보호해야 할 급박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임시 보호 명령도 피해자 보호 명령과 앞서 설명한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 시까지 그 임시 보호 처분의 효과가 계속됩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나와도 네. 당사자가 그걸 안 지키면 또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네.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그 관할 경찰서에 등록이 됩니다. 네. 사건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그 행위자가 발생이 되면 즉시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법원에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가 되고요. 네. 이 경우 그 위반 행위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 자체만으로 또 별도로 처벌이 되는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가정 내 폭력은 참고 견딘다고 절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이렇게 장시간 가정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분들은 정서적인 학대까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분들을 보호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법률 지원을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보호시설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10세 이하의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보호시설은 별도로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정도, 피해자의 사정들은 고려해서 단기 보호시설은 6개월, 장기는 2년 이내, 그리고 긴급避難처 같은 경우에는 최대 7일까지도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심사를 거쳐 주거 공간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가장 국가에서 필요한 게 이런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김하영 변호사님이 오늘 자세히 소개해 주신 부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방탄소년단의 Save M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